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몇 가지 네.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자면 예. 저는 가장 큰 의미는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선거다. 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죠. 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힘은 국민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대 보면 뭐 해방전국 때도 그렇고 4.19, 5.18, 60민주항쟁 때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대로 네. 권력이 서지 못했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갈아치운 첫 번째 선거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로 대단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웠다는 건 네.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혁명이었고요. 네. 사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네. 촛불 국민이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 의미로는 지역 감정의 벽이 예. 균열하기 시작했다. 음.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북풍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명박근혜 시대의 불통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불러도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승리의 의미를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참 감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박근혜라는 나쁜 지도자를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평가. 이게 사실은 주류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런 대통령을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반면 교사의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우스갯소리로 업적이라고 본다면 다시는 박정희 유신 잔재, 망령 이런 것이 이 땅에 부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 망령까지 같이 깍지 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 논개 정신을 구현한 전직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 4년을 유예했단 말이죠. 이 네. 4년을 유예한 것이 결국 몰같이 하진 않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신장됐고 박근혜 그 폐악질 때문에 아울러 네. 또 하나는 박정희 망령 아울러 색깔론 망령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일소를 해버렸다. 4년간 아픔과 고통도 컸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어떻게 보면 4년을 억지로 투자했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 기대치는 상당히 또 높은 값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기대, 유토피아적 기대 여기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노무현은 나쁜 지도자다. 진정성은 없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기 바빴는데 9년을 지나오면서 현실과 조금은 타협해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더라도 용인해 줄 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진영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해서 당시 도울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나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당선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앞에서 앞으로 여러분 뭐 할 거냐 했더니 감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말고도 나를 감시할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흔들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뽑았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최고 권력이 됐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밑받침하는 지지해주는 보호하고 그런 역할이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노사모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 그 두 분이 친한 건 맞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르죠. 뭐 이렇게 성정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상도 사나이 아싸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고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지점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저것에서 인간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진짜 잘 참아요. 이번 4년 동안도 잘 버티고 견디고 참은 거 아닙니까? 온갖 음해와 억울한 공격 이런 게 있었는데도 다 참아내고 견디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운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단호한 결단도 하는 거죠. 근데 웃긴 얘기가요.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절대 안 내는데 어떤 때 화를 내는지 아세요? 어떤 때? 노무현 대통령을 좀 폄하하거나 이렇게 공격할 때는 화가 납니다. 그게 어떤 심리입니까? 자기를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 이번에 TV 토론 때 예. 홍준표 후보가 이보세요. 노 대통령과 하니까 이보세요. 그건 최고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100% 신뢰와 사랑, 예. 존경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낌에 네. 두 분의 스타일상 두 분이 살아계시고 또 같이 활동하실 때 티격태격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근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은 좀 빙그레 웃고 있을 그런 스타일이지 맞붙어서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품격이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부딪히지 않을 수 의외로 잘 맞을 수 있어요. 의외로 또. 같은 성격이면 부딪힐 수 있는데 의외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음과 양처럼 네. 조화를 이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하늘에 있는 우리 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봤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노? 왜 힘든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잘할 것이다. 내 네. 친구 문재인은 잘할 것이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 한번 좀 예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과 함께. 지금 오늘의 이제 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예. 방금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했고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주영훈 경호실장, 네.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예.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 아주 정말 네. 대박입니다. 네, 파격인데요. 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통합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을 일단 안정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표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 직전에 가장 힘주어서 말한 세 가지 키워드는요.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 예. 공정한 대한민국, 예. 책임지는 정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지했던 분들은 너무 조급심을 내고 왜 이걸 안 하지 이건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인수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한 거는 다 지키지만 네. 뭐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다려달라. 임기 첫날 다 지켰습니다. 어떤 거를? 야당 당사 방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야당 인사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인선 내용도 본인이 직접 발표했고 네. 그리고 팀 선서 행사도 네. 간략하게 마쳤고 예. 오늘 하루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네. 이제 국립현충원으로 향할 때 네. 그때 시간을 포함해서 뭐 가는 곳마다 국민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네, 인사 그렇습니다. 나누고 또 아기도 저는 안고. 오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예. 그것이 크게 보도되는 안 되는데 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만났을 때 예. 이제 끝나고 일어서는데 예. 본인이 의자 정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쇼가 아니라 네. 몸으로 네. 이미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그냥 지나고 나오면 될 텐데 이제 본능 같은 그런. 그렇지 습관이 아니고 의자 정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진짜. 난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나돌더라고요. 박근혜가 4년 동안 했던 소통을 문재인은 3시간 만에 다 했다. 3시간 만에. 네. 그리고 실제로 예. 제가 이렇게 겪어봐도 예. 권위주의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음.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된 거다. 이명박 박근혜 여기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렇죠. 대통령도 국민이고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하나의 직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수평적 리더십 이것이 또 구현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갑자기 돌발 질문. 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에서 네. 컷오프가 되셨습니다. 네. 뭐 당연히 김종인 씨가 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뭘 하시던가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예상을 못했듯이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예상을 못했던지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재심위원들한테 예. 본인이 다 전화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재심 받기 하루 전날 예. 밤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예. 내가 재심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고 했으니 예. 재심이 열면 구제될 거다. 예. 공천을 받을 거다. 예. 그러니 안심하고 그냥 푹 자라. 예.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했는데 예. 재심에서도 토론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렸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전 대표 아닙니까? 네. 말빨도 안 통하는 그분이었죠. 네. 아니 사실은 김종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 무슨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도 아닌데 자기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라고 명함 파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데리고 온 전임 대표 그리고 당에서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의 그런 요청도 묵살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추호 선생이. 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얘기지만 예. 저는 공천심사 결정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공천이 된 걸로 올라왔는데 예. 다시 빠꾸를 시켰죠. 예. 추호 선생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컷오프하는 걸로 다시 꾸며간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호 선생이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양동 작전을 펼친 걸로 또 알려져 있고요. 양동 작전 어떻게? 예, 이를테면은 한쪽으로는 뭐 다른 지역 공천을 막 상의하면서 긴밀한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컷오프라는 뒤통수를 날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도 지금 보면 좀 안 되셨어요. 이 추호 선생이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도우러 갔었는데 만감이 교차하셨겠어요, 우리 정 의원님. 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정말 안철수 씨가 될 거라고 믿고 갔을까요? 글쎄요. 이게 보면 예. 쭉 간추려서 생각해 보면 예. 문재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당도 만들고 네. 뭐 뛰쳐나가고 탈당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심 뭐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심 네. 이것 때문에 예. 시대의 흐름을 못 보고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을 못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출발점은 객관적이지 못한 시기와 질투심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이건 승자의 입장이니까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따가 잠시 후에 국민의당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승리를 했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주목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완전한 전국 정당이 됐구나.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갈망하던 전국 정당이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열린우리당은 왜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너무 중압감이 컸고 그리고 어떤 정교한 로드맵 없이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걸 한꺼번에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4대 개혁 입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기도 사실상 어려운데 이걸 같이 묶어버림으로써 저항 세력을 연합군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초선 의원이었습니다만 예. 의혹이 앞서는 것과 이를 말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언밸런스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결국은 그리고 당 지도부도 너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당대표를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의석수는 좀 적었어도 예. 우리 내부에 잡음이 생기면 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단합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그런 것에 트러블 메이커였던 분들이 주로 예. 국민의당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도 좀 줄어들고 예.
그래서 당연히 좀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열린우리당 때는 150석이 넘었고 네. 과반 의석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120석이란 말이죠. 네. 게다가 지금 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양상이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이 당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협력을 할 것인가. 물론 문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실을 찾긴 했습니다마는 난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을 잃는 순간 다른 야당들은 공격자로 변신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는 것은 국민 지지거든요. 그래서 국민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이 지금 같은 소수 의회 권력으로서는 네. 항상 견제해야 될 자세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이 높으면 다른 야당들이 반대를 하면 그 야당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여하히 유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근데 국민들은 촛불 75대 반촛불 25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다면은 적폐청산을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라고 봐도 됩니까? 저는 뭐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입장이라면 앞으로 100일, 6개월 네. 집권 초기 예. 가장 힘 있을 때 예. 이때 실제로 개혁을 못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혁의 대상과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형용 모순이죠.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역사와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87년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인데요. 6번째 대통령 중에서 집권 초기에 제가 제 스타일상 제일 점수를 주고 싶은 대통령은 YS였습니다. 아, YS. 그때 뭐 그냥 휘몰아쳤지 않습니까? 아, 정말 뭐 네. 유혈이 낭자했어요. 그때는. 그때 예. 지지가 뭐 90%까지 갔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예, 예. 그러한 것을 저는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제 그런 스타일하고 좀 약간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집권 초기에 이것을 매듭짓지 못하면 중후반기로 가면 더더욱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0일 작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일 작전. 그 100일 작전을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네. 아, 그 이해찬. 네. 날카로운 이해찬. 네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자룡이신 이해찬 전 총리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의 충돌이 뭐 불가피하겠군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저는 불가피한 측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쪽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신망을 잃느니 그쪽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겠다면은 대립각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가 네. 죄인하고 형량을 조정할 수는 없죠. 하긴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징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인 개혁으로 들어가자면은 자유한국당하고 충돌할 부분은 아무래도 뭐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제 개별 사안보다는 개혁의 방향, 노선 이런 것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방향에서 예. 적폐를 청산하겠다. 예.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그래서 그 방향 이런 것을 빨리 잡아서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헌법 1조 2항의 승리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저는 하나의 정신일 수 있겠다. 예. 좋은 방향이고.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130개 조항을 압축하게 하는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헌법 정신에 맞게 국정교과서를 없앤다. 예. 그럼 누가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설령 있어도 꼼짝 못하게 아야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방향이고 원칙이다. 로드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국제 질서와 국제적 공조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찌됐든 결국은 외교부와 뭐 통일부, 국정원 다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볼 문제인데 이것은 대통령 혼자 외롭게 결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충분하게 참모들하고 실익을 따져가면서 깊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사드 문제는 덩달아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이 헌법상으로도 봐도 이중성과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3조에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우리 영토를. 그럼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반국가 단체거든요, 지금. 네. 근데 국제연합에 또 단독 국가로 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성과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진전은 획기적인 것은 결국은 남과 북의 양 지도자의 통큰 결단 이런 것이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 차원이 노력하는 10년 뭐 100년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북 정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 정책 기준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또 호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로만 본다면 더욱 절실하게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한 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개성공단 금강산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근데 갑자기 말로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못지않게 잘 해갔으면 좋겠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됐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은 분이 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름 알려진 분입니까? 네,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통일 문제. 이게 돌파구가 마련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얽힌 문제들이 쉽게 풀릴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단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협상을 잘 하시는 편이겠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알겠습니다. 그 실력도 한번 검증대 위에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언론 개혁 문제는 이건 좀 다른 트랙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트랙이죠. 근데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언론과 자주 만나겠다.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론이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왜곡하고 오보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으니 그 선의를 뭐 또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부분 좀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기자만이 만난다고 그게 뭐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방문진 이사 구조도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MBC도 많은 부분 정화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봐도 난 이런 답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질문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는 전 의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그거랑 관계없고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협력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대선 전부터 계속 요청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하기 싫은 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편에 전면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무리 싫어도 그거 해라. 당신처럼 시원하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정권이 바뀐다면 이제 그런 것도 바꿔야 된다. 김영민 PD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조선일보 하고 태생적으로 안 좋은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집을 하지 않는 생방송에서 TV조선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나가라. 이것이 한 70% 넘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 뭐 그는 의원님은 저 현실 정치인이고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또 소신을 지키는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모든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해서 발언하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금기라는 건 없다고 전 생각하지만 13년 동안 진짜 예. 조정동과 인터뷰하지 않고 잘 알죠. 언론으로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 그거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면 예. 굳은 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누가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아,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운명 공동체군요. 특별히 공직을 맡지 않더라도. 저는 뭐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임명직은 설령 제안이 오더라도 저는 사양하겠다. 오로지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지금쯤 전화를 많이 기다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어떤 분들은 특히 학자들 네. 이분들은 아예 그 전화기가 행여 네. 자는 와중에 배터리가 끊길까봐 네. 충전을 다 해놓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예. 아, 의원님 이제 어디 가요? 이렇게 막 물어요. 그래서 아니 저 갈 생각도 없고 네. 그런데요. 그러면 근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나 봐요. 아니 뭐 가까운 사이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님한테 빚을 진 건 사실이죠. 무슨 빚을 져요? 아, 빚을 진 거죠. 그런 거 없고 네. 어제 제가 트위터 올렸어요. 예. 대통령 당선 확실 그 출구사 딱 나오는 거 보고 아 컷오프 때 많이 아팠는데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다. 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때 실제로는 제가 뭐 탈당이나 뭐 이혼은 없다.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개념은 아니지만 네. 정권 교체 이 부분의 큰 가치, 네. 깃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도 내가 컷오프 됐는데 덕건 유세단 만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애쓴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뭐 서로 띄워주는 게 웃기긴 하지만은 사실 정청래 의원님의 그 컷오프 수용 네. 탈당 않고 당에 남아서 도리어 본인은 낙천됐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처럼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초석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요 낙천이 됐어도 낙천적이잖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낙천적인 성격이야. 예. 네. 공천을 못 받아도 네. 낙천됐어도 낙천적으로 네. 이거를 받으시는. 예, 그래요.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빚을 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의원님, 저 다른 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네. 지금 홍준표 후보자가 예. 당이 복원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중심의 당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망할 때는 팍 망해버리고 새 살이 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입당을 오면 사실은 너무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전면 개조 이것보다는 좀 리모델링해서 쓰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급속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존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바른정당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이 된다면 우리나라 보수들도 지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사실은 묻지마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쪽에서요. 네. 여전히 1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로서는 예. 든든한 우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다시 본인들은 기사회생 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결국 그 지역주의에 기대서 네. 폐악질을 또 계속 일삼을 가능성도 있어 저는 보이고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맞서서 뭐 경쟁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제어를 해가면서 네. 적폐 청산 등 재반 개혁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긴 거네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앞으로 예. 국민의 정당과 바른당은 굉장히 포지셔닝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구심력이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자유한국당으로의 구심력, 더불어민주당으로의 구심력. 네. 이랬을 때
당장은 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불가능하겠지만 네.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보면 예. 그 다음에는 바로 자기 문제잖아요. 총선.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그것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주도이고 여당 주도이거든요. 그러네요. 같이 동시에 지방선거를 치르면 네. 아무래도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네. 여야의 개념으로 이제 갈 거예요. 예. 지방선거는 사실상은 그런 구도는 좀 아니었더라도 예. 개헌이라는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한다. 네. 그랬을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입지가 더 축소가 되죠. 국민의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그간의 문모닝. 네. 이건 말이죠. 이제 두 번 다시는 문재인과 만날 생각이 없다. 불구 대천의 원수로 문재인을 삼았다. 이런 선언으로 느껴졌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네. 각 당 대표 중에서 가장 예우를 갖추고 깍듯했어요. 예. 문 대통령님을 계속 붙였고 그리고 협력의 방점을 찍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얼굴 표정은 그 말의 내용과 같이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도 퉁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네. 진심으로 위로드린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박모닝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문모닝 했던 것만큼 나도 네. 박모닝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작년 총선 이후에 네. 저는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로 봤던 것이 네. 문재인 왕따였거든요. 여의도에서 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예. 그럼 제3지대론이거든요. 예. 제2의 3당 합당 같은. 예. 그거를 박지원 당대표가 아마 모사를 꾸밀 수 있다. 항상 경계했기 때문에 제가 박지원 마크맨을 자처한 거거든요. 예. 저는 대선에서 가장 리스크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예. 마치 문재인만 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뭉쳐가지고 반문전 때 제3지대 헤쳐모였다. 예. 그랬을 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계속 제가 와치독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굿모닝입니다. 네.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뜨악했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문모닝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대던 분이 오늘은 천연덕스럽게 굿모닝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는 결국 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박지원 당대표의 그런 모습이 본인의 가장 약점이라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다는 걸로 모든 거짓과 말바꾸기를 다 덮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은 그건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불행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정치 기술의 화려함, 그것이 통하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호남의 맹주라고 자처했었는데 광주, 전남, 전북 이번에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특히 자기 지역구 목포도요. 네. 이거 굉장히 쓰라린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직은 계속 하시겠지만 사실상 정치권의 핵심에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 호남 민심에서도 멀어졌고 그래서 본인이 하루하루가 괴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계 은퇴도 아니고 정계 조퇴죠. 이제 의원직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문국현 후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예감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정치권 용어로 정치 묵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묵기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누가 써준 정답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게 어색하잖아요. 예. 이 시대에 참 어색인. 그래서 정치가 어색하신 분이다. 예. 그리고 미래를 말하면서 주변에 다 구시대 인물을 병풍처럼 치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도 모순 관계예요, 계속. 그리고 이번 대선 전략도 모순 관계잖아요. 예. 호남의 구애를 하면 영남이 떨어져 나가고 영남의 구애를 하면 호남이 떨어져 나가고 진보의 구애를 하면 보수가 떨어져 나가고 보수의 구애를 하면 진보가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정치를 지속해야 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길을 가고자 하는데 깃발이 없잖아요. 나침판도 없고. 그렇죠. 예. 의원님,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 전 올해 안에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백기투항하거나 개별 입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이현주 의원도?
박지원 당대표의 워딩으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건 모르죠. 눈물을 흘리면서. 네. 예. 근데 이 정치인들이요. 네.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예. 팩트, 태도, 의도. 근데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네. 저 눈물에는 소금기가 없다. 이렇게 나쁜 의도가 들켜버리면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아도 그 눈물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말해야 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예.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하고 한 45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첫날에 이런 대담이 글쎄요, 저희가 섣부른 그런 예측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말씀대로 문재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네. 예. 예측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그간 왕따를 당해왔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안철수가 새정치 같지 않고 문재인이 새정치 같은 그런 신선함, 네. 소탈함 예.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은 부분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젠틀한 리더십 그리고 바르고 정직한 참 좋은 사람 같은 인상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무기였고 네. 지금까지 우리 진보진영의 후보 중에서는 예. 연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김종필, 네. 노무현 대통령은 뭐 마지막에는 떨어져 나갔습니다만은 정몽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았어야 했고 사실 문재인 후보도 2012년엔 안철수 후보하고 네. 손잡았어야 했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시대의 해군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이 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겨볼까 이런 대선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엔 반대로 반대 지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반문연대를 해서 문재인 한번 꺾어볼까. 근데 결국은 못 꺾고 문재인이 승리한. 예. 그래서 저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참으로 즐거웠고 신났어요. 예, 예. 보람 있었고. 사실 뭐 누군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 때 어떤 발언이, 어떤 행보가 또 어떤 이벤트가 지지율을 오르게 하고 내리게 했는지 결정적인 한 수 이런 거 따지는데 저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의 당선 원인은 낙선 직후에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자살했을 때 그 빈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동안 쭉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고난에 놓였던 사람들 세월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가면서 마음 깊이 위로하고 공감했던 그 지난했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또 그 현장에 함께 했었던 진정성이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단기 필마로 뭐 그냥 명성으로 인지도로 이런 걸로 대통령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그렇습니다. 점. 그걸 분명히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네. 아무리 경기가 뛰어나더라도 네. 성공할 수 없다. 네. 박지원 당대표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 바다는 예. 비에 젖지 않는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게. 네. 예.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의식이 상당히 신장됐고 네. 박근혜 그 폐악질 때문에 아울러 네. 또 하나는 박정희 망령, 아울러 색깔론 네. 망령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네. 일소를 해버렸다. 4년간 아픔과 고통도 컸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어떻게 보면 4년을 억지로 투자했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 기대치는 상당히 또 높은 값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기대, 네. 유토피아적 기대 네. 여기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노무현은 나쁜 지도자다. 진정성은 없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기 바빴는데 9년을 지나오면서 현실과 조금은 타협해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더라도 용인해 줄 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진영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해서 네. 당시 도울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 할 때 예. 인터뷰를 할 때 뭐가 가장 힘드냐 예.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당선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네. 앞에서 앞으로 네. 여러분 뭐 할 거냐 했더니 감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말고도 나를 감시할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흔들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뽑았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최고 권력이 됐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계속 밑받침하는 예. 지지해주는 예. 보호하고 예. 그런 역할이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노사모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네. 그 두 분이 친한 건 맞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르죠. 뭐 이렇게 성정도 완전히 네. 다르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경상도 상하이 아싸라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고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지점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저곳에서 인간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진짜 잘 참아요. 이번 4년 동안도 잘 버티고 견디고 참은 거 아닙니까? 온갖 음해와 억울한 공격 이런 게 있었는데도 다 참아내고 견디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운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단호한 결단도 하는 거죠. 근데 웃긴 얘기가요.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절대 안 내는데 어떤 때 화를 내는지 아세요? 어떤 때? 노무현 대통령을 좀 폄하하거나 이렇게 공격할 때는 화가 납니다. 그게 어떤 심리입니까? 자기를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 이번에 TV 토론 때 예. 홍준표 후보가 이보세요. 노 대통령 하니까 이보세요. 그건 최고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100% 신뢰와 사랑, 예. 존경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낌에 네. 두 분의 스타일상 두 분이 살아계시고 또 같이 활동하실 때 티격태격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근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은 좀 빙그레 웃고 있을 그런 스타일이지 맞붙어서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품격이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부딪히지 않을 수 의외로 잘 맞을 수 있어요. 의외로 또. 같은 성격이면 부딪힐 수 있는데 의외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음과 양처럼 네. 조화를 이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하늘에 있는 우리 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봤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노? 왜 힘든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잘할 것이다. 내 네. 친구 문재인은 잘할 것이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 한번 좀 예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주의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된 거다. 이명박 박근혜 여기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렇죠. 대통령도 국민이고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부하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하나의 직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수평적 리더십 이것이 또 구현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갑자기 돌발 질문. 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에서 네. 컷오프가 되셨습니다. 네. 뭐 당연히 김종인 씨가 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뭘 하시던가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예상을 못했듯이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예상을 못했던지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재심위원들한테 예. 본인이 다 전화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재심 받기 하루 전날 네. 밤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네. 내가 재심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고 했으니 예. 재심이 열면 구제될 거다. 예. 공천을 받을 거다. 예. 그러니 안심하고 그냥 푹 자라. 예.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했는데 예. 재심에서도 토론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 버렸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전 대표 아닙니까? 네. 말빨도 안 통하는 그분이었죠. 네. 아니 사실은 김종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 무슨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도 아닌데 자기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라고 명함 파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데리고 온 전임 대표 그리고 당에서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의 그런 요청도 묵살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추호 선생이. 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얘기지만 예. 저는 공천심사 결정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공천이 된 걸로 올라왔는데 예. 다시 빠꾸를 시켰죠. 예. 추호 선생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컷오프하는 걸로 다시 꾸며간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호 선생이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양동 작전을 펼친 걸로 또 알려져 있고요. 양동 작전 어떻게? 예, 이를테면은 한쪽으로는 뭐 다른 지역 공천을 막 상의하면서 긴밀한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컷오프라는 뒤통수를 날린 거 아닙니까? 있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과 함께. 지금 오늘의 이제 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예. 방금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했고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주영훈 경호실장, 네.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예.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 아주 정말 네. 대박입니다. 네, 파격인데요. 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통합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을 일단 안정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표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 직전에 가장 힘주어서 말한 3가지 키워드는요.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 예. 공정한 대한민국, 예. 책임지는 정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지했던 분들은 너무 조급심을 내고 왜 이걸 안 하지 이건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인수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한 거는 다 지키지만 네. 뭐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다려달라. 임기 첫날 다 지켰습니다. 어떤 거를? 야당 당사 방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야당 인사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인선 내용도 본인이 직접 발표했고 네. 그리고 취임 선서 행사도 네. 간략하게 마쳤고 예. 오늘 하루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네. 이제 국립현충원으로 향할 때 네. 그때 시간을 포함해서 뭐 가는 곳마다 국민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네, 인사 그렇습니다. 나누고 또 아기도 저는 안고. 오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예. 그것이 크게 보도되는 안 되는데 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만났을 때 예. 이제 끝나고 일어서는데 예. 본인이 의자 정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쇼가 아니라 네. 몸으로 네. 이미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그냥 지나가 나오면 될 텐데 그게 이제 본능 같은 그런. 그렇죠. 습관이 돼가지고 의자 정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진짜.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나돌더라고요. 박근혜가 4년 동안 했던 소통을 문재인은 3시간 만에 다 했다. 3시간 만에. 네. 그리고 실제로 예. 제가 이렇게 겪어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몇 가지 네.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자면 예. 저는 가장 큰 의미는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선거다. 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죠. 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힘은 국민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대 보면 뭐 해방전국 때도 그렇고 4.19, 5.18, 60민주항쟁 때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대로 네. 권력이 서지 못했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갈아치운 첫 번째 선거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로 대단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웠다는 건 네.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혁명이었고요. 네. 사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네. 촛불 국민이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 의미로는 지역 감정의 벽이 예. 균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북풍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명박근혜 시대의 불통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불러도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승리의 의미를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참 감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박근혜라는 나쁜 지도자를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평가. 이게 사실은 주류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런 대통령을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반면 교사의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우스갯소리로 업적이라고 본다면 다시는 박정희 유신 잔재, 망령 이런 것이 이 땅에 부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 망령까지 같이 깍지 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 논계 정신을 구현한 전직 대통령이었다.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 4년을 유예했단 말이죠. 이 네. 4년을 유예한 것이 결국 몰같이 하진 않다.